6.13 지방선거에 뚜껑이 열렸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많은 패자가 양산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중요 포인트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죠. 예, 민주당이 그 파란색의 물결이 전국 지도를 뒤덮은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간신히 승리하는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이제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죠. 민주당은 승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세 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꺼번에 승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등 이 영남권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PK를 석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남 보수라고 하는 지역 구도가 균열되는 이런 정치적 변화도 맞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12곳에서 그 치러졌던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11곳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경북 진천에서만 아주 간신히 신승하는 그거 이겼군요. 예, 아주 표차가 근소하게 이기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체장을 넘어서 기초단체장에서도 민주당이 그 싹쓸이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전국 기초단체장이 226곳인데 네. 그 중에서 15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그 민주당은 부산 16곳의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3곳을 승리를 했고요. 네. 울산에서 5곳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7곳의 기초단체장을 석권을 했고요. 특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미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보충을 하면은요,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3, 자유한국당이 2,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앞섰죠. 그런데 경남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10군데 당선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7군데, 경남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이 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섰습니다. 네. 아무튼 부산, 울산, 경남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는데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수도권 선거 결과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많이 이기긴 했는데요. 서울의 서초 빼고 24개 구청장 다 차지했고 인천은 9개, 하나만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죠. 또 경기도가 이제 29개를 더불어민주당, 2개를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져갔는데 사실은 수도권 선거 결과는 뭐 그렇게까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6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죠. 네. 얼굴에 왜 칼 맞고 그랬던 선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2006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서울에서는 25개 구청 전체를 다 한나라당이 이겼고요. 그렇죠. 인천에서도 9개를 한나라당이 이겼고 열린우리당은 겨우 하나 건졌고 또 경기도에서도 한나라당이 27개, 열린우리당 하나, 경기도의 무소속이 셋. 제가 좀 전에 인천을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인천에서 열린우리당 하나도 없었고요. 무소속이 한 명.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한나라당의 압승보다는 사실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압승보다는 역시 그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 이제 승리가 민주당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지방의회의원들 성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의원이 824명인데 그 중에서 무려 78.5%에 해당하는 64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116석에 그쳤고요. 또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기초의원 지역 여기 2,50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또 비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39명, 자유한국당이 133명 이렇게 됐고요. 특이한 게 이번에 그 기초단체장에서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 쪽엔 당선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표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 지도부 표정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혔는데 민주당만 환하게 웃고 박수를 치고 있지 다른 정당은 다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에 과거에 민주당 쪽하고 연합공천을 통해서 네.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한 석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승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인 지지가 상당히 높고 또 자유한국당이 계속 헛발질을 했다는 그런 반사이익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봐야죠.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에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렇게 승리 요인을 분석하는 의원들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고공 지지율이 결국 이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대체로 분석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여론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걱정들 또 불만들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많은 유권자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그만큼 이 야당이 그 여당을 대신할 만큼의 건전한 대안이라든지 대안 세력이 되지 못했던 원인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제 어제 이 선거 결과를 여당의 압승이냐 야당의 참패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착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건 야당 참패로 보는 게 맞겠다고 하고요. 단순히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패배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그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 시대 정신에 뒤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단순히 그냥 일회성 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 총선, 또 2017년 대선, 또 2018년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한 경우가 네.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네. 한국의 이른바 그 메인스트림 주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보수의 가치, 성장이나 뭐 근대화 잘 살아보세요,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치로 받아들였다면 어느새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 또 평화로운 한반도, 뭐 분권, 뭐 이런 과거의 그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이 내세웠던 가치가 아닌 새로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민주진보 세력의 가치들을 옳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세력 전체 또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2020년 총선에서 네. 또 다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야당이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이라는 말씀도 뭐 하셨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선거 기간 내내 그 굉장히 막말 같은 네. 막말 논란도 굉장히 있었고 대표가 그 자당 후보의 그 선거 유세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수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만한 그런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 같은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1회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높았던 60.2%였죠. 네.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의 어떤 효능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고 봐야 되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년 탄핵에 이어서 촛불 민심에 의해서 보수 기득권 세력이 또 한 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나마 이제 심장을 쫄깃하게 했던 네. 대목이 이제 경남지사였어요. 출구조사에서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에서도 김경수 후보가 이긴다고 돼 있었는데 초반에는 김태우 후보가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김경수 후보가 이겼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뭐 김경수 후보가 좀
높게 나와서 네. 저희도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이 민주당이 한꺼번에 승리할 것이라는 네. 예상을 하고 기사를 좀 준비를 그렇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종합하는 기사를 썼던 김태규 기자가 끝까지 그 지역을 경합으로 쓸 수밖에 없을 그렇죠. 만큼 네. 계속 그 혼전 양상을 거듭했는데요. 선거 그 개표 초반에는 그 이른바 이제 그 김태호 후보에게 좀 유리한 지역이 먼저 개표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부 경남 쪽. 그렇죠.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가 좀 앞서 나갔죠. 예를 들어 그 김경수 후보한테 많은 표를 줄 만한 지역이었던 경남 김해라든지 그다음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네. 창원 성산. 성산 지역 이런 네. 지역들이 좀 개표 중후반에 그 이루어지면서 초반에 김태호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느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2016년에 여론조사 많이 틀렸죠. 그 이후에 이제 안심번호 도입을 네. 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철저하게 여론조사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 출구조사에서 56대 4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실제 그 득표율이 최종 득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관심이었는데 최종적으로 52대 42.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틀렸다고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출구조사를 포함해서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김태호, 김경수 두 사람의 엎치락뒤치락은 어느 투표함을 먼저 까느냐에 따라서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후보들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됐고 주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그 정책 시간표와는 약간 좀 무관하게 여론에서 그 대선에 다시 도전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했던 그 모습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그 민주당과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일부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그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약세로 분리됐던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한테 지원 유세를 적극적으로 가는가 네. 하면 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다른 후보들과 폭넓게 정책 협약을 맺는 행보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민주당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 선거를 이끄는 야전사령관이다. 예, 야전사령관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는 효과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여당의 간판 정치인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됐는데요. 또 마침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에 겨뤘던 사람들이 사실상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 밑으로 쓰러졌고요. 최성 그 고양시장은 아예 공천을 못 받았죠. 탈락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엄청난 장애에 부닥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다음 대통령에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스토리나 뭐 신화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3선은 성공을 했지만 너무 오래 하게 되면서 그냥 이미지가 거기에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다음 대통령을 할 만한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제 출구조사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뭐 페북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자유한국당 어떻게 좀 수습이 될까요? 글쎄요, 오후 2시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사퇴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로 일단 비대위를 꾸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물러설 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사실 좀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홍준표 대표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뭐 국민 밉상이라고 할까요? 네.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어떤 보수 세력 내지 지금 기득권 세력의 패배 책임을 좀 과하게 묻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대통령 김정은이 뭐 될 것이다라든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한다든지 여론조사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했고요. 뭐 선거 한번 해봅시다. 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이제 세상이 참 이런 만만치 않죠. 표현들을 하면서 그 역풍을 고스란히 홍준표 대표가 맞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물러난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떠도는 괴담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퇴나 하되 전당대회가 열리면 대표에 또 출마할 것이다. 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당장 7월 초잖아요. 언제 할지 아직 일정을 이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외부 인사로 이제 어떤 자유한국당 뭐 재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길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하고 물러나서 다시 당대표 복귀해서 지방선거 치렀는데 또 패배하고 또 사퇴하고 또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건 이 정치 자체를 좀 희화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이제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단순 괴담은 아니라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이 선거 판세가 여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계속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네. 계속 돌려왔고 네.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들을 상당히 자기 사람들에게 씹으면서 그렇죠. 그러한 사당화했죠. 모습, 사당화. 예,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일단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 다시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 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에 무게를 실리게 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광역단체장의 성적표라든지 재보궐에서의 성적이 지나치게 참패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위기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만큼 또 한 명의 패자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그 측근은 뭐 그 전날 당선 소감문을 쓴다고 하던데 충격의 3등, 네. 예, 충격의 패배를 당했어요. 정치인 안철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그 1등으로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쳐서 2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당내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이번에 떨어졌다는 네. 이 결과도 굉장히 본인과 이 당이 굉장히 뼈아픈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당과 특히나 그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 내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결과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뭐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선거를 출마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다. 그리고 중도 보수 지형에서 안철수 후보를 대신할 만한, 압도할 만한 다른 인물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 후보한테 그 정치적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3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패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득표력이 계속 떨어지고 하락세에 네.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안 후보의 정책 재기의 가능성들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서울시장 누가 당선되느냐 이건 별 관심들이 없었고요. 2등을 누가 하느냐. 누가 2등을 하느냐를 갖고 이제 내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김문수 쪽에 건 사람이 이겼죠. 사실은 여기서 2등을 하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는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됐습니다. 반면에 3등을 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건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좀 정치적인 바보처럼 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지요. 또 아까 이제 김태규 기자가 얘기했듯이 측근 중에 뭐 당선 소감문을 하루 전날 썼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측근으로 쓸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다는 것들이 뭐 이제 드러났고요. 네. 정치적인 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 개인한테 이런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게 정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워낙 그 양당제가 강하기 때문에 제3당으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유한국당하고 아예 뭐 보수 재건, 보수 혁신
또는 반문재인 이런 명분으로 뭐 통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냥 바른미래당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교섭단체는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세기를 모색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데요. 당분간 뭐 어디 미국을 좀 갔다 온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다녀와서 이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바른미래당 그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한 명도 내질 못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뼈아픈 결과인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계속 존속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상황하고도 사실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들하고 바른정당 출신들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건데요. 바른정당에서 온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정운천 이런 분들이 네. 있죠. 이런 분들은 보수 통합이나 보수 혁신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에 남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미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상당수는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한철수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경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 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뭐 안 따라가면 또 정치적인 미화가 되는 것이고 아주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지역구 호남 지역구 의원들 중에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 김관영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갑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그래도 기초단체장 네. 5곳 정도에서 그렇죠. 승리를 거뒀어요. 상당히 소소한 승리인데 네. 어쨌든 명맥은 유지하고 계속 그 캐스팅 보트로 해서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또 이제 정의당하고 원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교섭단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민주당과 협조 또는 그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정당의 존재감들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원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보정당들 성적표를 좀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에서 나름 의미 있는 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체장에서는 이제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네. 광역 비례대표한테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 정당 득표율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10% 육박하는 9.69%를 거뒀고요. 인천, 경기는 이제 10%대를 10%로 올라서는 결과를 냈고요. 광주랑 전북에서는 이제 그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까지 제치고 네. 정당 득표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제1야당. 예. 네. 그다음에 충남, 충북, 경남, 앞서 말씀드린 인천, 경기 이런 지역에서는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3등의 위치에 올라서는 득표를 거뒀습니다. 정의당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이 근데 서울에서는 녹색당에 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가 졌죠. 네. 예,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가 1.7% 득표했고요.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1.6% 득표에 그쳤죠. 근데 또 경기도에서는 정의당이 꽤 그 의미 있는 정당 득표를 올렸어요. 바른미래당을 앞섰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한테 정당 득표율이 뒤집니다. 이건 아마 서울에서 그 안철수 효과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뒤진 것 같고요. 아무튼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을 좀 젖히고 어떤 제3의 정당으로 좀 올라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같은 걸 좀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만큼 자유한국당의 참패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지막에 큰절하면서 표를 달라고 읍소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표보다는 회초리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총선 2년도 안 남았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회초리가 아니라 쇠몽둥이가 등장할 겁니다.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